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6회를 준비를 하죠. 그죠? 을사년에는 내년 10월 달에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주 목적은 합격이죠. 그죠? 이 합격의 지름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합격의 가장 큰 지름길은 기본서를 3번만 딱 읽으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이기 때문에 과정을 묻는 문제를 출제를 잘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묻는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OX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문장을 익숙시켜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죠. 그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공시법은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적은 단순 암기에 가깝습니다. 그냥 막판에 1개월만 정신 바짝 차려서 암기를 해두시면 누구나 12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기는 있죠. 법률적 지식이 밑바탕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라면은 이 절차법 앞에 무슨 법이 있느냐? 실체법이 있죠. 실체법. 이 실체법이 민법입니다. 민법. 그러면 민법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은 법률 행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률 행위를 이해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이럴 때는 정답을 미리 내어놓고 출발을 하면 돼요. 그러면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매매입니다. 그럼 매매가 무엇이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매매예요. 그죠? 그러면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그 자리에서 끝내면 안 되죠. 그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법률 행위를 실현하는 절차 있죠. 절차. 이거는 등기법에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인데,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신청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에요. 그럼 등기관이 그걸 탁 받아가는 게 접수입니다. 접수. 받아가서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겁니다. 한 장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다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예요. 그럼 이 심사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할 때,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라는 말은 등기를 해주어서는 안 되는 사유, 이걸 명문으로 11개를 정해놨어요. 그죠? 그럼 이 11개 속에 하나라도 속하면 등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예쁘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 1호에서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
거부입니다. 거부. 안 해주는 거예요. 서류에 하자가 없다 이러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지적소관청에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등기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죠. 그러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지적공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줘요. 권리관계가 변하면 알리는 겁니다. 권리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안 알리도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면 등기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이 신청 단계예요. 신청 단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 끝난 상태잖아요. 그건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걸 중시 여기고 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잡고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파트에서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 등기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자, 위에 두 개 있죠. 그죠?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서 촉탁이 원칙입니다. 원칙.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이게 예외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라면은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지적은 누가 하느냐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등기는 네 개입니다. 네 개이고 이 당사자 신청에서는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당사자라는 말은 의무자와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공동신청이고 의무자, 권리자 둘 중에 혼자가 등기하는 것은 단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주로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단독이고 의무자가 들어가는 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공동신청에서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니까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단독 신청은 권리자 혼자밖에 안 하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죠. 그래서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제3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있잖아요. 이 파트를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아래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라고 했을 때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연인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도 사람이고 외국 사람도 사람이죠. 다 등기할 수 있어요. 이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방문 신청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전자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류가 나오죠. 그럴 때 여기에 보면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죠. 우리가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10개다. 이때 신청서가 한 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개는 첨부 서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첨부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첨부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제외한 건 전부 다 첨부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 신청 정보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거든.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는 필요적이죠.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임의적이죠. 이걸 출제를 하는 겁니다. 첨부 정보는 그냥 제출한다, 안 한다, 여기에서 기준을 잡겠죠.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자,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잠깐 본다면은 여기에 등기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을 우리가 매도인 등기 의무자죠. 그죠? 을은 매수인 등기 권리자입니다. 의무자, 권리자, 갑, 을 있죠. 이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공서가 있죠. 여러분들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입니다. 법원도 관공서고 세무서도 관공서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국유지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등기소도 관공서거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관공서거든. 관공서와 관공서는 동급입니다. 동급. 그래서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부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만약 강남 등기소가 있다면 문패 정문에 가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강남 등기소입니다. 이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 법원이 상급기관이고 등기소는 하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보내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원의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 가면 공무원이 있죠. 그분들은 우리가 법원직 공무원이고 그 법원직 공무원 중에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알아서 다 해줘요. 우리가 이거를 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인천시의 이름이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면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관공서, 등기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알아서 고쳐줘요. 이걸 우리가 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원칙보다는 예외가 출제 빈도가 더 높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원칙에서는 당사자 신청주의가 핵심이고 예외에서는 등기관의 직권이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를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우리 법에서 순서는 있죠. 관공서 촉탁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관공서 촉탁으로 하는 등기,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 공동신청, 여기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공동신청, 권리자 혼자는 단독신청, 이 두 개를 우리가 당사자 신청
주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있죠. 그죠?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제3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원의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 법의 순서는 관공서 촉탁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보니까 처분의 제한의 등기 이렇게 내놨잖아요. 여러분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은 있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묶어서 처분의 제한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처분이죠.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오죠. 그죠? 그 압류 다음 단계가 공매입니다. 공매. 그럼 세금 안 내는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에 붙여서 세금을 받아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현대건설은 관공서가 아니죠. 그때는 현대건설이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건설이 수용하면 신청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특별시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서울특별시는 관공서잖아요. 그죠? 이때는 신청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촉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에요. 이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처분의 제한의 등기입니다. 그죠? 자, 풀 때 이렇게 풀을 해봅니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 하면은 좀 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러면은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개인이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공서는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받아줘요. 여러분들 여기서 관공서가 촉탁한다는 표현은 관공서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촉탁입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관공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인의 지위에서 등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공서는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을 해도 받아줘요. 개인은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 처분의 제한이 무엇이냐? 자,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고 간다면은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럼 이게 갑하고 을하고 있어요. 이때 을이 갑에게 돈 3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채권자, 갑은 채무자입니다. 이때 갑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야 빨리 돈 갚아라. 그래도 갑이 돈을 갚지 않아. 그러면 을은 갑의 집에 야구방망이 들고 쳐들어갈 수 있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야구방망이 들었죠? 폭행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어요. 상해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어요. 갑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을은 자기가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 말.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압류가 들어왔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을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느냐?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럼 이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할 수 있냐? 있어요.
그럼 이 병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볼 겁니다. 보니까 가압류가 있더라. 그러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느냐 안 사잖아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면 갑은 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죠. 이걸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 그러면 만약 을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가압류를 하는 거는 신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을이 등기소에 직접 가면 등기소 등기관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줘요. 왜? 가압류가 들어오면 갑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거든. 개인의 사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소로 직접 가는 거는 신청, 을이 법원을 거쳐서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는 촉탁. 이걸 문자로 말하면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처분인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을 먼저 해볼게요.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공매 개시 결정의 말소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과거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이러면 X입니다.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하면은 O가 돼요. 그러면 문장을 이해할 때 압류 등기를 말하는 건지 압류 등기의 말소를 말하는 건지 이 문장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갑이 세금을 미납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압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압류가 들어왔다는 말은 너 그래도 세금 납부하지 않을 거가 공매 붙이겠다는 겁니다. 공매. 그러면 갑이 버티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공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공매라는 거는 그냥 매매한다, 매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라면은 을은 10억만 관공서에 납부를 하면은 모든 거는 끝납니다. 모든 거는 관공서에서 알아서 해줘요. 첫 번째, 을이 낙찰 받았죠. 그죠? 그러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매각을 했다는 말은 매각 절차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압류 등기를 지워야 돼요. 이게 압류 등기의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 등기도 지워야 돼요. 이 공매 등기도 말소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매각 받은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공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 이 세 개 등기를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일건 일신청서 주의입니다.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내야 돼요. 그럼 여기 등기가 3개입니다. 등기가 3개라면은 신청서도 3장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입니다. 예외. 이 경우에는 등기는 3개지만 신청서는 한 장에 전부 다 기재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합니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
권리 이전의 등기와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와 공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촉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글자를 꼭 기억하세요. 공매 처분을 했다면 압류 등기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했다면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에요.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토지 수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현대건설이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건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서울특별시는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죠. 이때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서울시에서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하면서 1월 2일 수용 이렇게가 서울특별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울특별시가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촉탁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개인이, 여기서 개인은 제가 예들 때 현대건설에서 수용할 때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쓰고, 서울특별시에서 수용할 때는 관공서니까 촉탁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은 수용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용이 등기 원인입니다. 그리고 1월 2일 있죠. 1월 2일은 수용의 개시를 쓴다. 과거 시험에 수용의 재결의를 쓴다 이렇게가 출제를 해서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토지 수용의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재결일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네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봅니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줬어요. 우리가 집주인을 임대인, 세입자를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은 1억이다. 1억. 자, 이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은 임차인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때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요. 지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사 나가도 됩니다. 단 을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권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 임차권 등기는 을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여기 법원에서 명령 촉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촉탁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공서 촉탁인데 출제위원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이거를 갖고 출제를 합니다. 관공서 등기 촉탁입니다. 처음에 우편으로 촉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뭐가 나오느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출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출석은 방문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문 신청할 때는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등기소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 있죠, 관공서. 그러면 관공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해도 되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는 출석을 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해도 받아줘요. 두 번째,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촉탁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촉탁이라고 부르고, 개인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쉬운 표현으로 관공서는 관공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인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해도 받아줘요. 그래서 좀 전에 개인이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을 하면 받아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집 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들입니다. 공짜로 먹어도 되죠. 돈 내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관공서는 자유입니다. 사기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 촉탁은 수리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잖아요.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죠. 이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하죠. 그러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이게 불일치해도 등기를 받아준다.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기 때문에 받아줘요. 그러면 요 우편회원 등기는 32회 시험에 답이었고, 요 등기부 대장 이거는 34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관공서는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해도 등기는 수리한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번째,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을 제공하는 이유는 권리의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관공서의 주소는 명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으니까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를 또다시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등기관의 직권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